여러분은 북한에서 수십 년간 국제정치학을 가르쳐온 한 교수가 왜 갑자기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북한 최고의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로서 당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모범적인 교육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날 우연히 접한 이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고 말았죠. 결국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위험천만한 국경을 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북한 엘리트 교수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경호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30년을 살아왔죠.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앙당 청사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군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교수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은 다물고 눈은 정면만 바라보고 등은 곧게 펴고 아무도 옆 사람과 시선을 나누지 않았어요. 당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큰 사내였는데 걸을 때마다 가죽 구두가 바닥을 눌렀어요. 그 소리에 맞춰 우리는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마치 현을 조이듯. 동지들. 목소리 하나가 방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반동사상 숙청입니다. 충성심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겁니다. 제 옆자리 문진석 교수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어요. 사상철학과 소속으로 저보다 3살 어린 동료였습니다. 평소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죠. 간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순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조선 문화에 현혹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진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지, 질문이 있습니다. 간부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어요. 젊은이들이 남조선 영상에 흔들리는 건 문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무작정 탄압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적.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연필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간부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진석 동지.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 신발 소리가 바닥을 때리는 게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문진석 동지. 첫 번째 요원이 말했어요. 함께 가시죠. 문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을 뿐입니다. 동지들.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충성. 그 외침이 회의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메아리처럼. 유령처럼. 문진석이 끌려나가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그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간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것이 반동사상의 결과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문진석이 앉았던 빈 의자만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질문 하나가 사람을 반동으로 만드는 세상. 의견 하나가 생명을 앗아가는 체제. 30년 동안 제가 몸담아온 이 시스템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걸었어요. 발걸음만 이상하게 빨라졌을 뿐입니다. 대동강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물처럼 시간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진석 교수의 빈자리는 여전했어요. 아무도 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은 대학 명단에서도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캠퍼스를 걷다가 이상한 불빛을 봤습니다. 도서관 뒤편 작은 정자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이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학생 서너 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얼굴에 푸른 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나? 제 목소리에 학생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한 학생이 급하게 뭔가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작은 USB였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보고 있었지?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조선 영상이었을 거예요. 문진석 교수가 말했던 바로 그것. 당장 없애고 돌아가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학생들이 후다닥 사라진 후 정자 밑을 살펴봤습니다. 발밑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책이었습니다. 얇고 낡은 소책자. 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개론. 금서였습니다. 그것도 남조선에서 나온 책. 신고해야 할까요? 태워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상하게도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정치학을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기에 금서로 분류된 걸까요?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내가 잠든 깊은 밤.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어요. 마치 금고를 여는 도둑처럼.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이다.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낯설었어요. 국민이 주인이라니.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대표자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손전등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자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요? 우리는 당에 책임을 진다고 배웠는데. 계속 읽었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국민은 언제든 잘못된 권력자를 비판하고 교체할 수 있다. 책장을 넘기는 손이 멈췄어요. 법이 당보다 우선한다는 말. 국민이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다는 뜻.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다. 제가 30년 동안 가르쳐온 내용과 정반대였어요.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책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그 책을 읽었어요. 읽을수록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이 책의 내용이 진실일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파문은 계속 퍼져갔어요. 그날부터 제 안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혁명 이론을 가르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길일까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물줄기는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한세진이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24세의 총명한 청년. 김일성대 정치학과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 후 당 간부 후보로 추천될 예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수님, 졸업 논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논문 주제가 뭔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좋구나. 자료는 충분히 모았고. 네, 하지만. 세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남조선 체제와 비교 분석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서요. 그때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교수가 급한 용무로 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세진아, 잠깐만 기다려라. 연구실을 나서는 순간 평생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했어요. 그 책을 책상 위에 그대로 놓고 나간 겁니다. 민주주의 개론을. 20분 후 돌아왔을 때 세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교수님, 이 책은? 그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의문이 섞인 표정.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건 변명할 틈도 없었습니다. 세진이 이미 읽어본 게 분명했어요. 교수님, 저도 읽어봐도 될까요? 안 된다. 너무 큰 소리였습니다. 세진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냥 위험한 책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호기심이라는 씨앗은 뿌려졌으니까. 그날 오후, 세진이 돌아간 후 책상을 확인했습니다. 책이 없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가져갔을까요? 이틀 후, 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중앙 복도에서였어요. 점심시간이라 학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3명이 한세진을 양쪽에서 끌고 가고 있었어요. 놓아주세요. 세진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벽에 바싹 붙어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진이 제 앞을 지나가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믿음과 배신이 뒤섞인 표정. 이해와 원망이 공존하는 시선.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눈빛. 동시에 왜 도와줄 수 없는지 아는 눈빛.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세진의 목소리. 그것이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평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호기심 많은 학생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문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지식에 대한, 진실에 대한 갈망을. 내가 세진을 죽였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실수가 한 청년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며칠 후 들은 소식은 더 끔찍했어요. 세진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거였습니다. 24세. 책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세상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체제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세진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세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강을 건너버린 일이었습니다. 한세진이 끌려간 후 캠퍼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던 동료 교수들. 이제는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철 교수는 저를 보면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박수현 교수는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쳤죠.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렸어요. 연구실 앞에 낯선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제 신발과 다른 크기의 자국. 책상 위 물건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연필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옮겨져 있고, 책 순서가 바뀌어 있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을 할 때마다 메아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화장실에서였어요. 소변기에 서 있는데 옆 칸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도적으로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세진이가 그 책 어디서 구했는지 밝혀졌다는군. 어디서? 최경호 교수 연구실에서였대. 아, 그래서 요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제 저도 감시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서인숙. 제 아내는 중앙병원에서 15년간 간호사로 일한 현실적인 여자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키워서 그런지 생존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여보, 실은. 부엌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서를 발견한 것부터 세진이 체포된 것까지.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네. 보이부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뜻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아이들도, 우리도, 여기선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탈북을 해야겠어. 위험해요.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해. 민준이는 17세, 하은이는 13세.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었어요. 연좌제라는 무서운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조선족 상인들과 접촉했어요. 마침내 유동팔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온 조선족. 겉보기엔 거친 사람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고. 교수님, 위험한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출발하면 되돌아올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가족 전체가요? 네. 유동팔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평소처럼 지내세요.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어요. 매일 밤 보이부가 들이닥칠까봐 잠을 설쳤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곧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고만 했습니다. 어디로요, 아빠? 하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주 먼 곳으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유동팔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 3시 대성산 입구에서 만나세요. 드디어 떠날 때가 된 거였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현금 조금. 아이들이 아끼던 교과서 몇 권. 가족사진 한 장. 그것이 52년 인생의 전부였어요. 새벽 2시 30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멀찌감치 따라오고 있었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유동팔이 낡은 트럭을 가져왔어요. 뒤쪽에 감자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숨어야 해요. 가족 4명이 감자포대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감자 냄새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은이가 무서워서 울먹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쉿. 아내가 하은이를 꼭 안고 속삭였어요. 우린 지금 돌이야. 돌은 소리를 내지 않아.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마다 몸이 튕겨 올랐어요. 감자들이 우리 몸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트럭이 멈췄어요. 검문소였습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쿵쾅거리는 군화 소리. 마치 제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뭘 싣고 가십니까? 감자요. 해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뒤쪽 좀 보겠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손전등 불빛이 포대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가 숨어 있는 곳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하은이가 또 울먹이려고 하자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빛이 제 얼굴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귀에서는 혈관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거 없네요. 가세요. 고생하세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을 때 온 가족이 동시에 긴 숨을 내쉬었어요. 2시간을 더 달려서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강가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소리. 작은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타세요. 소리내면 안 됩니다. 보트에 몸을 맡기는 순간 정말로 북한을 떠나는 거구나 싶었어요. 강 중앙쯤 왔을 때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손전등이 번쩍 켜졌어요. 강물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요. 모두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찬 강물이 옷을 적셨어요. 하은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고 있었어요. 손전등 빛이 이쪽 저쪽을 비췄습니다. 발각되면 끝.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강에서 죽을 수도 있었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빛이 꺼졌습니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새로운 세계에 온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른 일이었습니다. 낡은 창고로 안내되었어요. 하룻밤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녹슨 철문.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리춘하이. 자신을 브로커라고 소개한 중년 남자였어요. 중국어와 조선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족. 그가 우리 신상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남한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대신 비용이 필요하죠. 얼마예요? 가족 4명. 2만 달러면 됩니다. 제가 가진 돈의 2배였어요. 그 돈이 없는데요. 리춘하이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이에나가 먹이를 보는 것 같은 웃음.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의 시선이 아내와 하은이에게로 향했어요. 끈적한 눈빛.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면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갚을 수도 있고요. 입 조심하세요.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 오해 마세요. 그냥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놈의 눈빛은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가족을 상품으로 보는 시선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중국 공안에 잡힐 수도 있거든요. 리춘하이가 나간 후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베이징을 향해 걸었어요. 기차역에서는 숨어야 했고, 검문을 피해 산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동생을 업고 걸었어요. 하은이는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일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진정한 모험이. 베이징에서 태국까지의 여정.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기차 화물칸에 숨어서, 트럭 짐칸에서 떨며, 걸어서, 또 걸어서, 중국 공안에 붙잡힐 뻔한 적이 몇 번, 브로커들의 협박도 몇 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반죽음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태국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야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체포되는 게 희망인 상황이. 수용소에서 몇 주를 기다렸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고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하은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가요? 조금만 더 참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진짜 집에 거의 다 왔어.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곳에서 죽게 될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아래 펼쳐진 땅. 수많은 전선처럼 얽힌 도로들과 빛나는 건물들. 저기가 대한민국이야. 민준이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은이는 신기한 듯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였어요. 아빠, 저기 사람들 진짜 자유로워요? 그럼. 이제 우리도 자유야.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 공항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국정원 조사관 강철우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키가 크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힘드셨죠?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 그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정말로 안전한 곳에 온 거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곳에. 며칠간의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엘리베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이거 뭐야? 방이 움직여요. 민준이는 처음 보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신기하다.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원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 교육은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 준비도 함께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저희를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다니. 민준이가 다른 탈북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고생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반장까지 되었어요. 아빠, 여기 애들이 저를 반장으로 뽑았어요. 민준이의 밝은 얼굴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 하은이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예전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여기서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빠, 내일 발표회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아내는 간호사 자격증을 인정받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15년 경력이 있었지만 남한 시스템은 달랐거든요. 조금 더 공부하면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진로 상담이었습니다. 교수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대학에서 북한학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직접 체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30년간 가르쳤던 경험이 여기서도 쓸모가 있다니. 게다가 제가 직접 체험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게 하나원에서의 3개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어 억양도 배우고 남한 문화도 익혔어요. 은행 사용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무엇보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하은이가 물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나원을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성균관 대학에서 북한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남한 학생들 앞에서 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살아있는 증언에 목마른 세대였습니다. 어느 날 서울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제는 북한 정치 시스템과 탈북자의 시선. 강연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다니.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잡는 순간 떨렸어요. 저는 최경호입니다. 30년간 김일성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교수가 아닌 한 사람의 탈북민으로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1시간 동안 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문진석 교수의 체포, 금서와의 만남, 세진이의 희생까지.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중간중간 탄식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울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Q&A 시간.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첫 번째 줄에 앉은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세진이었습니다. 24세 때와 똑같은 얼굴. 아니,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세진이었어요. 교수님. 그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한세진입니다. 김일성 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이에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연구실에서의 마지막 만남. 그가 끌려가던 그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세진아. 마이크를 통해 나온 제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교수님도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눈물이 났어요. 강연장에 있던 학생들도 무슨 일인지 알아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진아, 미안하다. 제가 단상에서 내려가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교수님. 세진이도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미소. 저도 그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넌 어떻게 여기에? 저도 2년 전에 탈북했습니다. 강연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수용소에서 탈출해서요. 모든 사람이 우리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책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세진이 계속 말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했거든요. 진짜 자유가 뭔지. 제가 세진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잡았어요. 정말 미안했다, 세진아.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아니에요, 교수님. 세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이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껴안는 순간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내가 그날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야. 제가 세진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한 거였어. 하지만 그 배신이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이제 우리 진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생각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날 밤 세진과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경험, 탈북 과정의 위험들.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 교수님,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지. 내가 살아있어서.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이번엔 자유로운 땅에서 만났으니까요. 진실이 승리한 만남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성균관 대학교에서 북한학과 통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북한 실상을 이해하는데 제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 통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느 학생이 물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하거든요. 아내 인숙이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15년간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그녀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여보, 오늘도 환자 한 분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당신이 최고의 간호사잖아. 민준이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어요. 통일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요.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아빠, 저도 아빠처럼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원에서 시작된 리더십이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예원학교에 다니며 성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하나원 합창단에서 시작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달 발표회에서 아리랑을 부를 거예요.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로요. 세진이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북한 정치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가끔 제 강의에 조교로 참여하기도 해요. 교수님, 제가 논문 주제를 북한 지식인의 사상 변화 과정으로 정했어요. 좋은 주제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쓰는 논문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남산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아빠,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해낸 거야.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제가 대답했어요. 비록 많은 걸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 무엇보다 자유를 얻었어요. 생각의 자유, 말의 자유, 선택의 자유. 1년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선서식.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태극기를 바라보며 선서문을 읽었어요. 조국이라 부를 수 없었던 단어. 그 앞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이름을 내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모두 한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세진이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교수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쓴 회고록 강을 넘은 철학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실상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도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통일부 공무원이 되었어요. 하은이는 국립오페라단에 입단했습니다. 세진이는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님, 제가 이제 진짜 교수가 됐어요. 그래, 내가 꿈꿔왔던 일이잖아. 어느 가을 저녁, 온 가족과 세진이가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대동강과는 다른 강이었어요. 더 넓고 더 자유롭게 흐르는 강. 여보, 후회해 본 적 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전혀. 당신은? 저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민준이와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아빠, 엄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세진이가 덧붙였어요. 교수님, 우리가 진짜 승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자유가 억압을 이겼고, 사랑이 증오를 이겼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진실을 전할 거예요. 강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강을 넘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남았고 꿈을 이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강을 넘지 못한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강물처럼 흐르며 결국 자유의 바다에 닿게 될 테니까요. 한강이 서해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꿈도 계속 흘러갈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